안녕하세요. 저는 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것은 최근에 이제 아이가 크면서 정상 발달 아이들과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느껴서 이제 더 이상 장애 등록을 미루면 되지 않겠다. 오히려 장애 등록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너무 많은 아픔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또 우리 아이가 정상 발달 아이들과 잘 지내기를 그런 바라는 그 마음조차도 저의 희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여기저기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 카페도 찾아봤지만 우리 22번 염색체 증후군의 아이들의 엄마들의 말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의 자조 모임을 알게 됐고 또 거기에서 이미 미리 키우신 엄마들의 조언과 또 공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힘이 되어주곤 있지만 이런 자조 모임도 알지 못하고 또 심지어 우리 아이가 이런 22번 미세결실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다를까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염색체 증후군은 굉장히 희귀한 증후군이라서 잘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아이를 키울 텐데요. 그때마다 느껴지는 좌절과 너무 다른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해하는 그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병의 증상이 다르고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느꼈던 감정들 또 어떻게 진단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를 좀 돌아볼 수 있고 또 엄마의 마음까지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아서 사실 이 입 안까지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는 상태였고 아이 뱃속에 태아일 때 검사하는 것들을 거의 하지 않아서 저는 사실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일단 외모가 저랑은 너무너무 달랐고 첫째랑 다르게 발달 속도가 좀 얘는 왜 이렇게 느리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너무 많이 후회되고 마음이 아픈 것은 첫째 때는 이제 일하러 간다고 모유 수유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둘째는 이제 모유 수유 정말 많이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젖을 빨기는 빨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공젖을 빤 거였어요. 왜냐하면 입안에서 빨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마치 이 풍선을 불 때 이 풍선에 구멍이 생기면 아무리 우리가 공기를 불어 넣어도 다시 빠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는 젖을 빨지만 입천장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젖을 빨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애를 열심히 젖을 먹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통통해지기는커녕 이제 길이는 길어지는데 뭔가 굉장히 얼굴이 이렇게 말라가고 해서 저는 이제 너무나도 그 무지한 엄마였기 때문에 그냥 뭐 잘 크겠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60일 정도 됐을 때 이제 아이가 여기서 뭐 거렁거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감기에 걸렸나? 보통 신생아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데 왜 그렇지? 하고 동네 병원을 갔더니 이 아이는 9개월이 있으니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라고 했었어요. 이게 9개월이니까 수술을 빨리 받으라고 해서 저는 그때 이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고 너무나도 놀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갔습니다. 큰 병원에 갔더니 정말 9개월로 진단을 받았고 이 아이는 이제 돌 정도 됐을 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저에게 이제 젖을 물리지 말고
그 젖병에다가 이제 유축을 해서 먹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축을 하고 이제 이제 처음부터 분유를 먹인 건 아니지만 제가 최대한 유축을 해서 제 모유를 먹였고, 젖병에서 그 최대한 큰 바늘로 해서 구멍을 내서 아이가 그냥 이렇게 액체가 입 안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그렇게 먹이라고 해서 그렇게 먹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이는 키는 컸는데 몸무게가 태어날 때보다 더 줄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지했던 거죠. 뭐 매일 아이를 안고 몸무게를 잰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는 3.4가 조금 안 되게 태어났는데 그때 3kg였어요. 60일 때.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거의 해골처럼 그렇게 변했는데도 제가 그걸 무지해서 몰랐다는 거. 그래서 너무 아이한테 지금도 미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물론 저처럼 이렇게 저는 좀 계속 참거든요. 그때도 계속 아이를 안고 계속 먹였어요. 그냥 딱 모유 수유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몇 시간이고 안고. 그러니까 저처럼 너무 참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저의 경험담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9개월 수술을 15개월쯤에 이제 큰 병원에 가서 했고, 그리고 나서 괜찮아지는 줄 알았었죠. 그런데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말을 제 기억으로는 돌까지 딱 한마디 했었어요. 엄마. 엄마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아빠 얘기를 못했고요. 그리고 다른 단어 자체도 못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느꼈던 것이 뒤집기가 뒤집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금은 사실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정상 발달 아이들보다 확실히 늦었다는 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걷는 걸 늦게 했어요. 한 16개월? 그 정도에 걸었는데,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늦지? 오빠는 남자애인데도 12개월 되기 전에 걸었는데 얘는 왜 이렇게 늦지?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 거 보면 저한테는 그게 되게 많이 늦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좀 기억이 났던 것이 이제 겨우 걸었는데 걷는 게 너무 어색하고 뭔가 이게 잘 못 걸어요. 못 걷고, 그쯤에 이제 걷기 시작할 때쯤부터 해서 이제 안정화될 때까지 응급실을 3번이나 갔어요. 왜냐면 여기도 찌이고 그냥 툭 하면 이렇게 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대근육이 발달이 늦었다라는 거를 이제는 좀 그때는 대근육이 늦구나, 뭐 소근육이 발달이 안 됐구나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그때가 대근육 발달이 늦었다라는 거, 그게 한 가지 확실히 제가 기억이 나는 거고, 그 9개월 수술은 성형외과에서 하는데 입천장 갈림증이라고 하죠. 근데 그 입천장 갈림증 수술은 단순히 거기 갈려있는 부분을 꼬매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입천장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자른 다음에 꼬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뭔가 손이라도 빨고 자야 되는데 여기 빠는 순간 그 꼬맨 자국이 다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절대 빨지 못하게 여기다가 이제 뭘 묶어놔요. 이게 손가락 못 빨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딱한 거를 묶어놔가지고 이제 그때 6인실인가 뭐 5인실인가 거기 있었는데 애는 막 자지러지게 울고 저는 걔를 안고 계속 재워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그때 제가 회사를 다시 나갔기 때문에 또 밤에는 또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던 그 수술 때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정기 검진을 했는데 아이가 이제 뭔가 발하는 돼요. 이게 말은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만 3세까지 기다려보자. 근데 더 늦은 애도 있으니까 만 4세까지 더 기다려봤어요. 말을 언젠가는 좀 잘 하겠지. 근데 만 4세 돼서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유전학을 한번 가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전과를 왜 가라는 거지? 저는 의아했지만 일단 소아청소년과 유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를 해주셔서 갔더니 이제 그 의사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는 그 증후군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랬는데 그때가 제가 기억이 12월 31일 날 그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2월 며칠인가 이제 전화로 그때는 이제 바쁘니까 이제 또 오시지 말라고 그냥 전화로 결과를 주셨는데 네, 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이 맞다라고 하셨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디조지 증후군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디조지 증후군보다는 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진단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되나, 그때부터 이제 제가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희가 자조 모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자조 모임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몇 년 뒤에 좀 많이 큰 다음에 자조모임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또 어린 아이의 시기가 컸기 때문에 선뜻 내가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그때는 좀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자조모임을 좀 더 일찍 갔었다면 내가 어땠을까? 선배 부모님들의 그런 조언을 많이 들었다면 제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와 같이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됩니다. 사실 오늘 첫 영상인데요. 이걸 뭐 계획을 하고 찍으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가 너무 늦다는 걸 더더욱 느껴서 이제 장애 등록을 받으려고 이제 지능검사를 받기 전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자료 같은 것이 혹시 있나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정말 저와 똑같은 아이는 제가 키우는 아이와 똑같은 그런 느낌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지금 의지하는 곳은 자조 모임의 엄마들의 어떤 그런 상담들, 뭐 전화나 이런 것들로 하는데요. 정말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 과정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런 자조 모임에 있는 지금 부모님들로부터 공감도 받고 또 조언도 받지만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저처럼 혼자 방황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찾아보시는 분, 유튜브를 찾아보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부모님에게 제가 정말 1%라도 희망과 또 공감과 위로와 그런 것들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오늘 처음으로 찍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해서 찍은 건 아니고요. 제가 너무너무 이 절벽 가운데서 서 있다 보니까 저만 절벽에서 서 있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아픈 아이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나와 비슷한 유형의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또 그 마음이 각자 있잖아요. 누가 더 아프고 누가 덜 아프고 그런 거를 제가 논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서로 격려하고 또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대화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저 또한 지금도 너무너무 많이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그 위로를 저도 받고 싶고 반대로 또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 영상 오늘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가 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을 진단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또 어떤 질문으로 찾아뵐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21번 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이 아닌 엄마들이라도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그렇게 좀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